예,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배당락일 관련 대형주 약세에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배당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배당 기준일을 2월 28일로 변경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해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젠슨왕 CEO는 블랙웰 수요가 예상보다 높았음을 강조했고 추론 시장 확대로 GPU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우려를 진정시킨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25%의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달러원 환율은 오랜만에 10원 가까이 급등해 7거래일 만에 1,440원 선을 상회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지표 약화와 트럼프 관세 강행 그리고 기술주 부진에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2만 명으로 전주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추가 한 달 유예된다는 보도와 다르게 기존처럼 3월 4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그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8%대 급락했고 시총 3조 달러를 하회하면서 기술주 매도를 촉발시켰습니다. 4분기 물가 지표와 부진한 고용에 7거래일 만에 상승했고 달러도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을 좀 정리하자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3월 4일에 발효가 되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각국과의 상호 관세는 4월부터 발효가 되게 됩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특히 중국에 최종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 심화에 우려를 좀 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우려에 반도체 지수가 6%대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국내는 다음 주 초에 휴장을 앞둔 점도 관망세를 부각시킬 수 있어서 매물 출회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인사이트 자료입니다. 김일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세카 회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세는 재정 적자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관세로 감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경기에 부담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위축돼서 관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면 관세도 결국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하원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도 못할 뻔했지만 반대는 한 명뿐이었고요. 투표 직전에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지도부 역시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안의 틀을 잡는 예산 결의안이니 부담을 갖지 말라면서 찬성 투표를 종용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미뤄둔 숙제는 언젠간 또 풀어야 됩니다. 하원 218석을 갖고 있는 공화당은 2명 이상의 이탈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로 감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관세 전략을 펴고 있지만 관세 불확성에 경기가 흔들리면 이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지지율이 낮아지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이름을 내걸고 선거를 치르려는 의지도 약해질 수 있고 그만큼 공화당 내 그립이 약해지면서 감세 동력까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3월 4일에 부과될 예정인 관세가 미뤄진 것 같긴 한데 기존 관세는 예정대로 가고 새로운 관세가 나올 거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또 어제 그렇다고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후에 부과할 관세율은 25%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디테일은 좀 없었고요. 시장은 슬슬 트럼프 대통령이 펴는 전략의 목적과 수단을 파악해가고 있습니다만 경제 주체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부담을 느끼면서 당분간 경기 확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솔루션 자료이고요. 전호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호재입니다. 하나솔루션 발표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유지를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을 합니다. 시황 개선에
가능성도 좀 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제품 가격이나 실적에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0.5%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설치량도 거의 5%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거의 매년 2배에서 50%씩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수요 둔화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3분기부터 시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는 이제 작년 말 미국 증설이 완성이 되면서 전체 생산과 매출에서 약 90%가 미국에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쪽 태양광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태양광 수입량은 작년과 재작년 매 분기 14.8기가와트씩 수입이 됐었고요. 또 자체 생산하는 게 3기가와트에서 5기가와트 정도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수요는 10기가와트 수준으로 한 분기당 매 분기 재고가 2배씩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작년 초부터 동남아시아산 수입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도입이 되면서 예비 판정이 작년 하반기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입이 감소하더니 마지막 분기 4분기에는 7.7기가와트 수준으로 수입이 감소했고 12월달 한 달 동안은 1.6기가와트로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에는 이제 매분기 이제 14.8기가와트가 아니라 6기가와트씩 수입이 된다면 수급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고 다만 여전히 쌓여 있는 재고 그리고 내수 생산의 증가를 고려하면 막 시험이 엄청 좋아진다는 아닙니다. 다만 크게 개선된다라고는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중국에서 2월 10일부터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축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중국 티어 2, 3 업체들이 구조조정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며 시황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트레이딩 바이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롯데칠성 자료이고요. 예,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롯데칠성 롯데그룹 IR데이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전일 롯데그룹은 IR데이를 개최를 했는데요. 참가 회사는 롯데지주, 웰푸드, 칠성 쇼핑, 케미칼 5개사였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회복 그리고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 해결이었고요. 그리고 롯데칠성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자체 브랜드 해외 생산 그리고 캐펙스 축소였습니다. 롯데칠성은 해외 사업 인프라를 활용해 밀키스와 레스비 같은 자체 브랜드를 현지 생산할 계획인데요.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이고 필리핀에서는 생산 설비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칠성 그리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을 해서 캐펙스를 당초 계획보다 좀 보수적으로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존 회사 가이던스는 25년 연결 기준 2,300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지 생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자체 브랜드 비중 확대를 통한 마진 믹스 개선 그리고 해외 공장 가동률 개선을 통한 고정비 분산 효과 그리고 주요 수요처까지의 물류비 절감입니다. 한편 최근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서초동 부지 개발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약 4조 원으로 추산되는 큰 금액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황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성과가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롯데칠성의 주가는 현재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7배 수준에서 거래 중인데요.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으로 매수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작년 말 롯데그룹 유동성 리스크 등으로 롯데칠성은 시장 관심에서 소외가 됐었는데요. 내수 둔화 영향은 좀 불가피하지만 국내 사업의 추가적인 이익 감소는 제한적이라 판단하고 그리고 해외 자회사의 점진적인 이익 기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 흐름을 전망합니다. 국내는 1분기까지 내수 소비 심리 회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가 특히 포인트인데요. 효율화가 마무리되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이익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올해 해외 자회사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81% 증가한 858억 원을 전망을 합니다. 그중 필리핀 법인의 영업이익은 304억 원을 예상을 하는데 내부 수익성 개선 프로젝트가 3분기 중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기대됩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 법인 실적 성장도 이어지면서 해외 자회사의 영업이익 비중은 작년 25.6%에서 올해 35.7%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통신 서비스 산업 자료이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섹터 담당 김준성입니다. 전일 통신업종에 부진했던 주가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전일 1.7%대 하락을 보이면서 SK텔레콤 3%, KTU플러스는 한 1% 정도 하락을 하는 이슈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가 약세의 이유는 과징금 관련 우려로 판단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전일에는 공정위가 개최한 심의위원회가 이슈화되었습니다. 공정회는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순증이나 순감 건수를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담합을 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전체 한 3.4조 원에서 5.5조 원 정도 규모가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전일 언론에 특집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통신 3사 입장은 단말기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죠. 단통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 이는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그 통신업종에 대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도 통신업종의 업태 자체가 이와 같은 정보 공유가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단통법의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단통법의 이슈를 보면 적정한 규모의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법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말기 유통망이라든지 이용자에 대한 미치는 피해가 지배적이다. 뭐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통신사가 AI에 투자해야 하는 역할론이 있다 보니까 다规模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의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공정위원장 역시도 해당 심결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을 찾겠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라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초대 규모의 과징금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측면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이 이슈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슈는 지난 2월달, 작년 2월달에 KBS의 보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점이 작년 국정감사 10월달이었죠.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많이 알려졌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이와 같은 이슈는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징금 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IPO 브리프 자료이고요. TX알로보틱스입니다. 성현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X알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TX알로보틱스는 2017년에 설립된 물류 및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쿠팡과 CJ 대한통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자, LG이노텍 같은 다양한 전방 산업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물류 자동화와 로봇 자동화 모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에 동시에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2021년 영업이익 44억 원, 2022년 영업이익 50억 원, 2023년은 영업이익 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 가결산 역시도 영업이익 50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최고 수준인 롤러피치 55mm를 구현을 하면서 이제 오분율은 0% 그리고 리젝트율은 0.23%를 구현하면서 이제 쿠팡의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의 셋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레타이저와 디파레타이저 그리고 청소 로봇, 소화 로봇과 같은 로봇 제품 다각화 및 해외 사업 확대가 향후 체크 포인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국 자율주행 산업 관련 자료고요.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일본 담당 강효주입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해보고자 자료를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작년 하반기부터 보이는 유의미한 변화는 바로 자율주행 성능이 중국에서는 이미 차량 구매의 결정 요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순위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 항상 인기가 많았던 테슬라의 순위가 뚝 떨어지고 이 자리를 화웨이가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유일하게 전국 노화 허가를 받았던 기업인 반면에 테슬라는 얼마 전에나 FSD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율주행 성능이 차량 구매의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화웨이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점유율을 올릴 수 있었고 기술이 부각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와 비교를 해서 이들의 경쟁력을 좀 분석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테슬라와 좀 아주 다른 점은 완성차 기업과 협업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차체를 제조하지 않고 또 대량의 벡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엔드는 라이다 중심으로 저가 모델은 카메라 기반으로 하면서 완성차 기업들이 선택권을 늘려주면서 점유율 확장을 좀 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칩과 소프트웨어 간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FSD 칩을 직접 만드는 것처럼 화웨이도 자기네들 칩을 직접 만들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테슬라만큼이나 진짜로 알고리즘 측면에서 완벽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완벽한 엔드-투-엔드는 구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자율주행 기업 대부분이 엔드-투-엔드는 구현하지 못했고요. 이런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이미 대세가 되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각사가 보유한 기술의 특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이 부각될 만한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로 저는 샤오미, 샤오펑, 비아디의 기업을 제시를 하고요. 샤오미는 자율주행 기술 방향성뿐만 아니라 AI 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사업 전략까지 화웨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화웨이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이 대체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몇 없는 비전 온리를 추구하는 자율주행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가 부품인 라이다를 없애면서 10만 위안대의 레벨 2.5 정도의 모델을 출시할 수 있었는데 이 레벨 2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10만 위안대 차량이 중국엔 없기 때문에 저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성장성에 의구심을 들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개발된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2월 초에 신해눈이라는 것을 깜짝 공개하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전면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약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멀티플 확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